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기인 여말선초, 즉 고려 말과 조선 초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고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였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우선 고려 말 여성들의 삶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여성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꽤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결혼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누렸죠. 제가와 삼가가 허용되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제가는 두 번째 결혼, 삼가는 세 번째 결혼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들이 이혼하거나 남편과 사별한 후에 다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수절이라고 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 다시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도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강제로 수절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볼 수 있죠.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족보에 자녀를 기록할 때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출생순으로 기재했었죠. 심지어 사위와 외손도 족보에 기록했다고 하니 외가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여성들은 재산권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이 구분되어 관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 면에서도 여성들은 활발했는데요. 농사일은 물론이고 양잠, 직조,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답니다. 특히 방적과 직조는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활동이었죠. 무명, 명주, 삼배, 모시 등의 직물을 생산했는데 이는 가족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남성들처럼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집안에서 글을 배우고 시를 짓는 등의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었죠. 또한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라 여성들도 절에 가서 불경을 배우거나 스님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를 넓혀주었답니다. 그럼 이제 조선 초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조선 초에는 성리학적 윤리관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절과 연려 개념이 강조되었죠. 절부와 의부가 모두 인정받던 고려 시대와 달리 점차 여성의 절개만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직 고려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초기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가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요. 가정 내에서 부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북의 중심의 가족 질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족보에 자녀를 기록할 때 점차 아들을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딸은 뒤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또한 사위와 외손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여성들도 여전히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딸도 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재산 상속 권리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맏아들 외에 다른 자녀들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 받았고 결혼한 딸도 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들 중심의 상속 제도로 바뀌어갔답니다. 한편 조선 초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활발했는데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농업, 양잠, 직조,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또한 여성들은 행상이나 시장 상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전이라는 곳에서 침자, 바늘, 화장품 등을 판매했답니다. 야채 장수로 일하는 여성들도 많았고요. 조선 초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녀를 들 수 있죠. 의녀는 여성 의료인으로 매기녀, 치미녀, 야기녀로 나뉘었는데요. 그 외에도 수모, 연모 등의 전문직 여성들이 있었답니다.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인 궁녀들도 있었죠. 궁녀들은 왕실의 음식, 의류, 경비 등을 담당했습니다. 수라간 궁녀, 친방 궁녀, 수방 궁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죠. 조선 초기에는 여성들의 교육과 문화활동도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규방에서 글을 배우고 시를 짓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성의 교육은 제한되고 주로 가사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변화해갔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말과 조선 초 여성들의 삶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고려 말에는 제가와 삼가가 허용되고 수절도 자발적 선택이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북의 중심의 가족 질서가 강화되었죠. 고려 말에는 여성도 재산권을 가지고 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선 시대로 갈수록 점차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이 축소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여성들은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농업, 양잠, 직조,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고려 말에는 여성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조선 시대로 갈수록 점차 여성의 교육이 제한되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여성의 재혼이나 사회활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지만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여성에 대한 유교적 윤리 규범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말 선초 시기는 여성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 시대의 비교적 자유로운 삶에서 점차 유교적 윤리관에 따른 제약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경제활동과 전문직 진출 등을 통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여말선초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변화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고 지배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죠. 둘째,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다양한 경제활동과 전문직을 통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전통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고 유교적 가치관도 하루아침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했죠. 넷째,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말선초 시기의 변화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또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고려 말과 조선 초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비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왕비는 그저 화려하고 평화롭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나요? 하지만 실제 왕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조선시대 왕비는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양반 집안의 처자들 중에서 뽑았는데요. 후보자의 나이는 보통 7살에서 30살 사이였고 실제 혼인할 때는 왕비가 12살, 왕은 13살 정도였습니다. 선발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먼저 집안의 3대조까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태어난 날짜가 상서로운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뽑아 초간택을 하고 재간택에서 5에서 7명, 마지막 3간택에서 3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상도에서 몇 명, 전라도에서 몇 명, 개성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은 재치 있는 답변 능력도 중요했는데요. 세상에서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라는 질문에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만들어주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해 영조에게 최종 간택된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재미있는 건 최종 3명 중 1명은 왕비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보통 후궁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문의 자존심 때문에 후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문의 위세를 위해 수락했다고 합니다. 왕비가 되려면 당연히 외모도 중요했는데요. 키는 적당히 커야 했는데 이는 왕비가 입는 옷이 매우 무겁고 치마가 퍼지는 디자인이라 작은 키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옷은 여러 겹의 장신구까지 더해져 무게가 상당했다고 하죠. 코끝은 뾰족하지 않고 둥글어야 했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얇아야 했는데 요즘처럼 도톰한 입술을 선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가슴은 작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가슴이 크면 미련하다고 봤다고 하죠. 미간은 너무 좁으면 신경질적으로 보여서 적당히 넓어야 했고 목은 얇아야 했습니다. 턱은 주걱처럼 넓어야 했는데 이는 관상학적으로 운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피부는 당연히 하얗고 고와야 했고 눈은 쌍꺼풀이 아닌 외꺼풀의 끝이 처진 모양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온순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가 커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는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왕비의 하루는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궁궐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내명부라고 하는 궁중 여성 조직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내명부에는 후궁들과 궁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지도하고 궁중의 질서를 잡는 게 왕비의 중요한 임무였죠. 또한 궁궐 내전의 크고 작은 행사도 주관해야 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왕의 생일에 내외명부의 조화를 받고 잔치를 베풀어야 했죠. 단오와 추석 같은 명절에도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잔치 규모를 줄여 작은 고견을 열기도 했죠. 특별히 왕비는 친잡내라는 의식도 행해야 했는데요. 이는 백성들의 의복을 위해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세종 5년 기록을 보면 경복궁에만 15,090주의 뽕나무가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창덕궁에도 천여 그루의 뽕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요. 먼저 왕과 만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그마저도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정할 때도 왕과 왕비의 운세가 맞는지 별자리는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졌죠. 창덕궁의 대조전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 궁궐 지붕에는 용마루가 있지만 대조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용은 오직 한 마리여야 하고 용마루가 왕비의 수태를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실 준비도 아주 꼼꼼했다고 하는데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방을 만들고 60대 이상의 나인들이 주변을 지켰다고 합니다. 젊은 나인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이 든 나인들만 허락됐다고 하죠. 심지어 이불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못했는데 이는 혹시라도 왕을 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까지 왕비가 키워야 했죠. 질투하면 큰일 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질투가 7거지악 중 하나였기 때문에 후궁들을 질투하다가는 폐위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성종의 왕비였던 윤씨는 후궁들을 시기질투했다는 이유로 폐위되고 사사되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왕비도 위험했는데요. 태종은 자신의 부인인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고 소원왕후의 아버지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왕비들 중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종에 비었던 정순왕후는 남편이 쇠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면서 18살의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고 평민 신분으로 전락해 82세까지 옥감을 물들이며 살아야 했죠.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는 반정으로 남편이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폐위되었죠.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단경왕후는 40여 년을 독수 공방하다가 7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였던 순정효 왕후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창덕궁 낙선제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한국전쟁 때는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죠. 4.19 혁명 이후에야 창덕궁 낙선제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미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마도 명성황후일 텐데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다 45세의 나이에 시해당하고 말았죠. 조선시대 왕비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만큼 고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자리였지만 실상은 인내와 고통의 연속이었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비들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규방에만 갇혀있던 수동적인 존재? 아니면 드라마에서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살았던 불쌍한 며느리?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한양은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17세기에는 약 12만 명, 19세기 말에는 약 16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특히 중부 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여성들 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는 극히 소수였죠. 조선시대 수천 편의 문헌 자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직접 표기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누구의 부인, 누구의 딸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분은 크게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뉘었는데요. 양반 여성들은 규방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중인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일을 했고 천민 여성들은 대부분 노비로 살았죠. 여성들의 교육도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요. 양반 여성들은 내운이나 여훈 같은 여성 교육서로 공부를 했고 글씨와 바느질,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7살이 되면 남녀를 분리했고 여자아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소양만 배웠다고 하죠. 그럼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보통 여성들은 10대 후반, 남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이 차이는 심각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신혼 때는 남편이 너무 어려서 문제였고 남편이 성장한 뒤에는 나이 든 아내 대신 첩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부 측에서 예단을 마련하느라 큰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혼수품 목록을 보면 이불과 옷까지는 물론 각종 그릇과 장신구까지 준비해야 했죠. 특히 양반가의 경우 예단이 너무 과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와 손님 접대였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들은 1년 내내 제사 준비에 시달렸고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었죠. 심지어 접대할 음식이 없으면 자신의 머리 장식품이라도 팔아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권례 출산이 왕비와 왕세자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선조 대의 후궁들이 궁 밖에서 출산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궁들도 권례 출산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양반 가정에서는 산파를 불러 출산을 도왔는데 경국대전에도 산파에 급료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직업이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20세의 나이로 임신 8개월째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은 최 씨의 사례나 출산 하루 만에 천연두로 사망한 권 씨의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의 힘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성들이 남자 의원에게 진맥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에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이었던 재생원에서 의녀 선발을 건의했고 이후 의녀들이 여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원래 제가 금지는 양반층에만 해당됐는데 점차 평민과 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절에도 못 가게 했는데 이는 스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과부의 집에는 절대로 스님이 들어갈 수 없게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과 재혼이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민층에서는 생계를 위해 재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여인전이라는 여성 전문 매장이 생겼고 채소전, 과일전, 침자전, 분전, 족두리전, 자반전 등 다양한 분야의 상점을 여성들이 운영했죠. 여성 상인들은 남성 상인들처럼 구격에 응하기도 했고 경영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거나 직접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몰락 양반가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실학자 이동무는 사나운 부인들은 재주와 지혜가 많아서 이익을 내는 일을 잘 경영하며 남편들은 여기에 의지하여 생활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의 아내처럼 남편은 공부만 하고 실제 생계는 아내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죠. 제주도의 김만덕은 유통업으로 큰 부자가 되어 흉년에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구휼해주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감동하여 궁궐로 불러 금강산 구경까지 하게 해줬다고 하니 그 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성들의 문화생활도 매우 다채로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도서대여점이었던 새책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큰 유행이었고 이를 위해 귀중품을 팔거나 빚을 내기도 했죠. 당시 한제상은 요즘 여자들이 다투어서 하는 일이라곤 오직 소설 읽기뿐이다. 비녀나 팔찌를 팔아서라도 때론 빚을 내서라도 책을 빌려 읽느라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린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책비라는 직업도 있었는데 청중을 얼마나 잘 울렸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고 하죠. 한 번 울리면 솔, 2번 울리면 매화, 5번 울리면 난초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의 취향에 맞춰 판소리나 소설의 주인공도 점차 여성으로 바뀌었고 여성 전용 소설도 독립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죠. 의료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무녀들이 운영하는 활인서는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이었는데요. 활인서는 도성 밖 서쪽과 동쪽에 있었는데 무녀들은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활인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 형태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도 활인서 뒤골, 신당동, 무원교 등의 지명으로 남아있죠. 종교는 여성들의 중요한 도피처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불탄 절들을 중수하고 불상과 불화를 제작하는 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2004년 경기도 의정부 원효사에서 발견된 상궁 최 씨의 발언문을 보면 원컨대 이 몸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변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의 한과 서름을 잘 보여줍니다. 19세기에는 천주교와 동학 같은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들 종교는 남녀평등을 주장했고 특히 동학의 교주들은 과부 재가를 허용하고 여종을 해방시키는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성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했습니다. 음사라는 제사를 지내면서 여성들끼리 모여 노는 문화를 만들었고 불교에 심취하여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찾았죠. 19세기에는 개화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졌는데요. 개화파들은 과부 재가 허락, 조혼 금지, 여성 교육 등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억압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고 종교와 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결국 그녀들은 시대가 만든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씨앗 싸움에 돌붙여도 돌아앉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첩을 들이면 아무리 묻어난 부인도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조선시대 첩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첩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가 사실 일부일처제 사회였다는 점이죠.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아내로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첩을 두는 것은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1413년 태종이 본처 외에 또 다른 부인을 두는 건 안 되지만 첩은 괜찮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럼 첩이 되는 것은 주로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그녀들은 대부분 양인이나 천민 출신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양반 여자들은 절대 첩이 될 수 없었죠. 재미있는 건 기생도 첩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이춘이라는 양반이 전라감사가 됐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전주 부윤이 유이춘에게 자기가 아끼던 기생 옥경아를 데려가라고 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경아도 유이춘에게 가기를 엄청 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유이춘이 그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관기를 첩으로 들이면 탄핵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첩을 들이는 방법도 색달랐다고 합니다. 양반가의 정식 혼례와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관기나 비를 첩으로 들일 때는 예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데려다 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양반가의 서녀를 첩으로 들일 때는 간단하게나마 예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첩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구한말 한성부 북부의 기록을 보면 관직을 가진 사람들 중 18.6%가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는 양반 집안의 2% 정도가 첩을 뒀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공식 기록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18세기 경상도 단성현에 살았던 상산김씨 집안의 기록을 보면 적자와 서자의 비율이 76대 24였습니다. 안동권씨 집안은 72대 28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3분의 1이 첩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첩을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강진 유배 시절에 표시라는 첩을 두었죠. 하지만 나중에 유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그의 본처가 첩을 못마땅해 해서 다시 표시를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후에 표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남당사라는 시를 16수나 지었다고 하네요. 하층민들은 양반과는 달리 이런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이라는 양인은 5명의 처를 두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도망을 쳐버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처하고만 오래 살았다고 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첩을 들였을까요? 당시 사회는 첩을 두는 걸 남자다움의 표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첩도 없는 사내가 무슨 사내냐는 식이었죠. 심지어 일부 양반들은 첩을 두는 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의 옛 문헌을 보면 재우는 9명, 대부는 2명, 선비는 1명의 첩을 둘 수 있다고 했죠. 조선의 양반들이 이걸 본받아서 실천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지방 관직을 받으면 본처를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의미에서 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유이춘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40년을 부부로 지냈는데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은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할 때는 부인이 시골에서 살림을 돌봤죠.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첩이나 기생을 두게 됐다고 합니다. 나이 먹은 양반들도 첩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김여라는 문인은 55세의 친구가 첩을 들이려고 하자 그 나이에 젊은 여자를 얻어서 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놀렸다고 합니다. 또 이현안이라는 사람은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아름다운 첩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키가 크고 풍채도 좋으며 남자같이 생긴 여자를 만났는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그런 여자를 만난 걸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예쁜 여자를 얻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그런데 첩들은 과연 이런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녀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써야 했습니다. 우선 본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다른 첩들과도 경쟁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특히 본처의 비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유이춘의 첩 무자는 본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크게 혼이 났다고 하네요. 첩의 지위는 정말 불안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죠. 그나마 자식을 낳으면 조금 나았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남편이 함부로 내쫓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처의 시달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처가 첩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16세기 성주에서는 사위가 첩과 간통했다고 장모가 첩을 죽여서 강에 던져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조정철의 첩이었던 제주 향리의 딸 홍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주 목사가 조정철을 음해하려고 홍윤회를 고문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장을 70대나 맞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공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에 달려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더 슬픈 건 남편이 죽은 뒤의 상황이었습니다. 첩들은 남편이 죽으면 친척집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노비 출신이면 다시 노비로 돌아가야 했죠. 자식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홍길동전의 유명한 구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죠. 첩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자와 얼자로 나뉘었는데요. 어머니가 양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가 없었죠. 1415년에는 아예 서울에서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재산 상속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서자는 적자의 7분의 1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었죠. 더 심한 경우에는 본처의 자식이 첩의 딸을 겁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왜 여자들은 첩이 되려고 했을까요? 바로 신분 상승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차별은 심했지만 그래도 양반의 첩이 되면 의식주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첩을 들이는 게 남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유이춘은 첩을 위해서 노비를 주고 집도 지어주고 생활비도 대주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양반은 나는 밥 안 먹여도 되고 옷 안 해줘도 되는 예쁜 첩 얻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죠. 특히 다른 사람의 노비를 첩으로 들이려면 더 큰 돈이 들었죠. 오원상이라는 사람은 다른 집 노비를 첩으로 삼으려다가 주인이 노비 4명 값을 요구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첩이란 존재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실제로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첩에 대해 쓴 글에서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이런 욕망을 숨기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댔다는 거죠. 어떤 양반은 첩이 예쁘면 마음을 빼앗길까봐 일부러 못생긴 첩을 들였다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첩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양반들의 이중적인 욕망과 여성들의 눈물겨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었죠. 그들의 삶은 사극보다 더 드라마틱했고 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조선시대 여성들은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성들이 내외법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엄격한 규제는 실은 양반 여성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분, 지역, 시대에 따라 여성들의 활동 범위와 자유도가 매우 다양했죠. 실제로는 조선 중기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어떤 기록에서는 2분의 1 정도가 여성 노동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록만 봐도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서민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매우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농사일은 물론이고 장사, 수공업, 의료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상업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죠. 특히 평양 같은 큰 도시의 시장에서는 전체 상인의 70% 이상이 여성이었다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장터에서는 여성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농산물을 파는 여성, 옷감을 파는 여성, 반찬거리를 파는 여성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했던 장사 중에는 옷감 장사가 있었는데요. 비단, 모시 같은 고급 옷감부터 서민들이 사용하는 면직물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당시 여성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흥정하고 품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인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주막 운영도 여성들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이었습니다. 한 주막에서는 여성 주모가 15명이나 되는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했죠. 주막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자들의 숙소이자 정보 교환의 장소였고 때로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죠. 특히 주모들은 각 지역의 소식통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행자들로부터 다양한 소식을 듣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뉴스 역할을 했죠. 행상도 여성들이 많이 했던 직업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방문 판매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지게나 보찜을 지고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죠. 여성 행상들은 물건을 파는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죠. 의료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의녀라는 여성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궁중의 여성들을 치료했지만 일반 서민들도 돌보았죠. 특히 산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출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했죠. 일종의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서당을 운영하는 여성들도 있었고 규방에서 딸이나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 활동이었죠. 특히 한글 교육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글로 된 교재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여성들끼리 모여 글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했죠. 왕실이나 관청에서 일하는 공장이라는 여성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만들거나 자수를 놓는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이었죠. 특히 왕실 의복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도 꽤 높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왕이나 왕비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조선 후기 여성들의 모습은 매우 흥미로운데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여성들이 가슴이 드러나는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특히 아들을 낳은 유부녀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젖을 먹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과시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죠. 기생들의 사치도 눈에 띄는데 가채라는 머리 장식이 특히 유명했는데요. 가채 하나의 가격이 논 오마지기 값이었다고 합니다. 노비 한 명의 몸값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심지어 가채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부러진 여성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미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반 여성들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교적 규범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제한되었지만 그녀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했었죠. 예를 들어 노비들을 관리하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는 과부의 경우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양반 여성들이 비밀리에 장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죠. 중인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으며 특히 의녀나 무녀로 활동하며 전문직 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장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며 가게를 꾸려갔고 때로는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민 여성들은 대부분 노비였지만 솜씨가 좋으면 양반가의 생활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 노비들의 삶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극을 통해 노비라는 존재를 접하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극에서는 노비가 전체 인구수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계층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전체 조선 인구의 최소 30%가 넘는 사람들이 노비 신분이었다고 하죠. 1000만 명의 인구 중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비였던 셈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비의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울산부나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에서 60%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1663년 한성부의 경우에는 호적에 등록된 사람의 73%가 노비였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근로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가에서도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노비 제도는 더욱 공고해졌죠. 또 다른 이유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이나 가족을 노비로 팔아야 했죠. 특히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있을 때는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비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노비들도 재산권을 보장받았고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할 수도 있었죠. 심지어 일부 노비들은 양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720년 경상도 용궁현의 경우 전체 토지의 약 10%를 노비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노비들도 성과 본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678년 단성현 도산면의 경우 노비 128호 중 93호가 성이나 본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노비들의 삶은 더욱 처절했죠. 여성 노비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밤에는 관리들의 시중을 드는 관비였습니다. 둘째는 양반들이 드나드는 주막에서 일하면서 기생노릇을 해야 했던 이들이었죠. 셋째는 일반 양반가의 여성 노비들이었는데 이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혼 전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주인이나 그 자식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했고 결혼 후에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결혼한 여성 노비라도 주인이 찾아와 남편을 내쫓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외지나 변방에 근무하는 군관들을 위해 허드렛 일과 성상납을 강요받는 변방 관기들도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관료가 귀향을 갈 때도 관청에서는 그를 시중들 여성 노비를 함께 보냈다고 하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때의 홍원필이라는 사람은 결혼식 당일 신부 앞에서 술상을 들고 온 여종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신부의 기를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곧바로 그 여종의 손가락을 잘라 홍원필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죠. 그저 부부간의 기싸움 때문에 무고한 여종이 평생 불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홍원필의 부인은 몇 년 후에도 남편이 성노예로 삼았던 다른 집 여종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빗으로 얼굴을 마구 긁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땅에 생매장했다고 하죠. 이런 잔혹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그녀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비는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태조 이성계 시대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서감이라는 관청에서 일하던 왕미의 부인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종을 살해한 뒤 시신을 길가에 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노비를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성종시대의 유효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여종 효양에게 저지른 만행입니다. 19살의 나이에 이미 혼인한 상태였던 효양은 주인 유효손의 끊임없는 성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효양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유효손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처참하게 폭행했죠. 몇 달 동안 굶기고 매질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벌겋게 달군 인두로 그녀의 몸을 찢었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발목에 구멍을 뚫어 줄로 묶어두고 개처럼 기어다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걸핏하면 그녀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고문과 학대는 계절이 몇 차례나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임금인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효손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효양을 관비로 신분을 바꿔주려 했지만 이마저도 대신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대신들이 이런 선례가 생겨버리면 이후 자신들이 거느린 노비들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성종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덕분에 효양과 그 가족들은 유효손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그나마 역사에 기록될 만큼 심각했거나 권력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여성 노비들이 아무도 모르게 주인에게 당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에 이르러서는 노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점차 노비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1801년 정순왕후가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켰고 1864년에는 왕실에 속한 노비인 국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1886년에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고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모든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노비제도 속에서 여성 노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은 우리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 노비들의 처절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상에서 조선 후기의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한복을 입고 다녔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물론 당시에 이렇게 노출된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런 사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에서 전통 한복을 검색해보면 짧은 저고리를 입은 채 가슴을 노출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남성들의 사진이나 낡고 더러운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당시 조선의 한복은 매우 수준이 낮은 문화였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아 발전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는 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 잘못된 자료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 조선과 한복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다 이렇게 입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조선의 한복 모두가 그렇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한복이 존재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채로 다녔죠. 실제로 많은 조선시대 사진들이 공개된 지금 시점에 그 시절 사진들을 찾아보면 가슴을 노출한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서는 노출을 한 경우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과거 조선의 노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글들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똑같은 사진만을 근거로 내밀었다는 게 밝혀졌죠. 몇몇 사진들 외에는 더 이상 그런 노출 사진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자료들을 돌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쓰였던 노출 사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짐작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이 비록 유교 국가이기는 했지만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것은 양반 계급뿐이었다는 것이죠. 양반과 여성들은 품위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필수였지만 평민 여성들까지 그래야만 하는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을 때나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는 거리낌 없이 속옷을 내려 노출을 했다고 하죠. 조선시대는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가 짧아지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 가리개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이 됐을 때나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가슴 가리개를 풀어버린 채 활동을 했는데 그런 광경을 신기하게 여긴 외국인 선교사나 이방인들이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 제국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능한지를 강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온갖 날조된 자료를 동원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켰는데 평민 여성들의 노출 사진 또한 일제가 조선의 미개함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작업에 이용되었다고 하죠. 이런 극소수의 경우를 찍은 자료들을 근거랍시고 내밀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에게는 조선처럼 발전이 덜 된 국가를 우리 같은 선진국이 지배해서 그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폈으며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는 조선은 문화와 역사가 열등한 민족이니 우등한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내선일체 사상을 통해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이 두 사진이 바로 일제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세계 다른 나라들에 알리기 위해 연출한 사진이라고 하죠. 이 사진들은 사진첩과 엽서로까지 만들어졌고 이후 전 세계로 팔려나가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진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서 일본의 우익들과 한국인들 중 자국을 혐오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조선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작 그 시절 일본인들의 사진을 보면 조선 사람들보다 노출도가 오히려 심했다고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는 일본과 조선을 모두 방문한 후 그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녀가 기록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시골 사람들은 일하면서 몸을 노출하는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은 가슴을 드러낸 채 짐을 나르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천만 두른 채 일하는 모습을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도시에서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일본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들 특히 서양인들은 일본인들의 이런 누드 풍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여성들은 헐렁한 옷을 상의로 걸친 채 여기저기 뜯어진 짧은 속치마만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문명화된 나라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사벨라 버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조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미개하다는 일본 제국의 논리대로라면 그보다 더한 노출을 하고 다녔다는 일본인들은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실제로 조선의 여인들 중 노출을 하고 다닌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 사회 환경과 유행에 따라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였을 뿐 그런 사실을 악용해 조선을 미개한 나라로 만들고 조선인들이 입었던 한복 문화 전체를 수준 낮은 문화로 깎아내리는 것은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후진적이고 현대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추운 나라에서는 옷을 몇 겹씩 껴입는 게 당연한 일이고 무더운 나라에서는 되도록 옷을 적게 입으면서 노출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가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과거에는 조선은 물론 서양에서도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듯 노출하는 패션이 많았고 특히 고대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서는 여자가 상의를 벗고 다니는 것을 남자들이 상의를 벗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죠.
오히려 발목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발목을 노출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각 나라의 문화들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생긴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가 미개하다고 깔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구나 우리보다 더 심한 노출을 하고 다녔던 나라에서 만든 날조된 자료로 과거 조선 사람들의 노출을 지적하며 비웃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은 혹시 개불알꽃이라고 아시나요? 과거에 여자들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가면 나물도 캐지만 이 개불알꽃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불알꽃이 핀 걸 발견하면 여자들이 서로 그 꽃을 따려고 마구 뛰어갔는데요. 그 꽃을 따서 샘물에 담가 먹으면 그 달의 달거리 양이 먹은 개불알꽃의 꽃잎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개불알꽃은 언제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도 당시에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마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것이었죠. 오죽하면 꽃잎을 먹고서라도 조금이나마 양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매달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마법 때문에 이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 놓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리대이죠. 생리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 여자 미라의 질에서 나무 껍질 섬유와 말을 이용한 탐폰과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죠. 탐폰은 바로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 질 속에 삽입하던 여성 위생 제품인데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이 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어떤 생리대를 사용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생리대를 계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월경포, 월경대, 달거리포 등으로 부르기도 했죠. 또한 충청도, 경상도 인근에서는 서답이라고 부르기도 한 이 생리대는 주로 광목천을 사용했는데요. 딸이 생리를 시작하면 어머니가 미리 마련해둔 광목천을 딸에게 주며 사용하는 방법과 보관 방법, 세탁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생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라 여겼고 계짐 역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될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낮에는 남자들의 눈이 있으니 오직 밤에만 몰래 나가 빨아야 했는데 빠는 도중에 남자들 소리가 나면 급하게 부랴부랴 숨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빨래와는 다르게 계짐에는 혈흔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과거에는 빨래조차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용한 계짐은 잿물에 넣어 삶아 빨거나 오줌에 담궈놓고 핏물을 먼저 빼기도 했으며 뜨거운 수증기를 쏘인 후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빨래한 계짐은 밤에 널어놓았다가 날이 밝아 사람들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걷었죠. 이 계짐은 그냥 천일 뿐이었기 때문에 계짐을 착용할 때는 끈을 달아 몸에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요즘으로 치면 거들과 같은 다리 속옷이라는 것을 입기도 했죠. 하지만 다리 속옷 역시나 굉장히 불편하긴 마찬가지라서 매달 생리를 하는 날이면 엄청 큰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계짐을 부적처럼 사용한 적도 많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상여 앞에 세웠던 깃발인 공포를 차지하기 위해 동네 여자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던 남자 상여의 공포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생리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던 여자의 피가 묻은 계짐은 아들을 낳거나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짐에는 온갖 잡귀를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도 했죠. 그리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은 아내의 계짐을 필수로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를 좋아하는 산신을 꾀어 산삼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고 짐승들과 잡귀도 내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월남전에 파병된 국군들 중에서는 여성의 생리대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독한 가뭄이나 홍수 또는 역병이 돌 때 마을 여성들의 계짐을 장대에 걸어 마을 입구에 내걸거나 마을의 큰 나무에 걸기도 했으며 계짐을 장대에 걸어 치켜 세운 뒤 흔들면서 마을을 행진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는 병이나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악재들이 귀신의 소행이라 믿었고 그런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의 계짐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여성들의 속옷이나 계짐을 걸어두고 액막이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한 것이죠. 즉, 여성들의 생리와 계짐에는
잡귀들을 내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마을의 입구에 걸어두고 귀신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여성들이 하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생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부정을 탄다며 집안 제사 때 격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몸에 착 달라붙은 팬티가 없었던 과거에는 정말 생리대를 착용하기가 엄청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리를 하게 되면 쥐어짜는 듯한 복부 통증과 메스꺼움, 가슴 통증, 편두통, 우울증이 동반하면서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그걸 매달 겪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생리대, 계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1408년 태종은 전국에 금올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공녀를 데려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조선 조정에서는 임시기관인 진원색을 설치하고 공녀로 보내 나이 어린 처녀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으로 선발된 5명의 공녀들은 명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명나라 영락제와 선덕제 때 7차례에 걸쳐 114명의 조선인 여자가 공녀가 되어 명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명나라에 더 예쁘고 더 많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먼 조선에까지 와서 공녀를 바치라고 했던 것일까요? 공녀를 차출해간 제일 큰 목적은 궁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명나라에 가서 궁녀가 되었죠. 또한 공녀와 같이 내시들도 굉장히 많이 끌려갔었습니다. 내시들 역시 궁에서 환관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사실 조선이든 명나라든 대부분의 백성들의 여성들은 궁녀가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궁녀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궁녀가 되면 사실상 노예나 다름이 없어 주구장창 일만 했고 평생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했으며 주어진 업무 또한 중노동의 일이었죠. 또한 궁녀가 된 후에도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일쑤였고 어쩌다 왕의 승을 입은 궁녀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았으며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토록 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궁에서 죽어라 일반해야 했습니다. 다만 궁녀가 되면 의식주는 해결이 되었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긴 집에서는 입이라도 하나 줄여볼 심산으로 딸을 궁으로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궁녀 뽑는 일을 조선에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선에서는 조선에서 필요한 궁녀들도 뽑아야 했고 가끔 명나라의 궁녀도 뽑아야 했으니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죠. 조선에서도 궁녀가 하기 싫은데 먼 명나라까지 가서 궁녀를 하라고 하니 당연히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녀로 차취되기라도 한다면 평생을 부모 형제와 헤어져 머나먼 이국 땅에서 끌려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건 바보 아닌 이상 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사신이 올 때면 사람들은 딸을 얼른 아무 남자랑 결혼시켜버리거나 몹쓸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딸을 어디론가로 숨기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공녀를 징발해가는 경우가 잦다 보니 딸이 태어나면 딸을 낳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딸의 머리를 깎아버리기까지 했죠. 그만큼 공녀로 징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으며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녀로 차출된 여성이 신세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허다했죠. 대다수의 공녀들은 백성들에게 차출이 되었지만 양반들의 딸들을 포함시켜서 공녀를 보내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딸들도 공녀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어쩌다 공녀로 끌려간 여자가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에 첩이 될 때도 있고 황제의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렇게 1408년 태종이 처음으로 명나라로 공녀를 보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40명의 공녀가 더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또한 세종 때는 4차례에 걸쳐 74명의 공녀를 더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공녀를 뽑힌 귀족집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모실 여정들도 같이 보내졌습니다. 조선시대엔 양반 가문에서 공녀로 차출된 처녀는 16명밖에 없었지만 그 처녀들을 모실 여종이 48명이나 되어 함께 명나라로 보내졌고 궁에서 술을 담그거나 젓갈, 두부 등을 만드는 집찬녀 42명,
황제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가무녀 8명까지 가게 되었죠. 명나라 황제 중에서 특히 영락제는 상냥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조선의 여자들을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락제 통치기 동안 사신을 여러 번 보내 공녀를 데려오도록 했었습니다. 1407년 영락제의 본처인 인효서 황후가 사망했고 다음에 명나라의 공녀가 바쳐졌는데 그중 권씨라고 하는 공녀는 영락제가 매우 총애해 현인비에 봉해졌고 명나라 역사서 명사 후비전에 기록된 유일한 조선 여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공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심했던 건 고려시대 때 원나라 간섭기인데요. 충렬 왕 때부터 공민왕 초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 기록된 것만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문에 따르면 공녀를 많이 데려갈 때는 한 번에 40에서 50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고려시대 억지로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에 따른 것일 뿐이고 비공식적으로 원나라의 사신이나 귀족,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공녀를 차출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나라의 사신이 한 번에 500여 명의 공녀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공녀들 대부분은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평생 돌아오지 못한 채 궁녀나 노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굳은 일을 하며 보냈고 어쩔 때는 황제가 죽으면 같이 순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평민들의 집안에서 차출되었으며 고려 귀족의 여성들 또한 차출되기도 했지만 귀족 여성들의 경우 그에 맞게 원나라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지극히 드문 일이었고 또한 기황후같이 공녀로 원나라로 가서 황제의 눈에 띄어 후궁에서 황후가 된 경우도 있긴 했었죠. 덕분에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은 동생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 일부러 딸이나 여동생의 공녀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녀들과 내시들은 원나라의 고려의 풍습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의 복식과 만두와 약과 떡 등의 음식, 고려 청자와 나전 칠기, 고려의 종이와 먹 등의 고려 고유의 문화는 급속도로 원나라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양이라 불렀죠. 고려 충렬왕 때부터 조선 세종 때까지 있었던 공녀를 요구한 일은 세종이 직접 명나라에 요청해서 결국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선 중종 때 다시 나타나기도 했지만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죠. 공녀라는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이곡이 원나라 인종에게 올린 공녀 폐지 상소문을 보면 그 폐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신이 오면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 닭이나 개까지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를 모아놓고 선별을 하고 먼저 사신에게 바쳐서 욕심을 채워주면 그 여자가 미인이더라도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요. 황제의 명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을 때 40에서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선발이 된 처녀의 부모나 일가 친척은 서로 모여 통곡하여 밤낮으로 곡성에 끊이질 않으며 국문에서 송별하는 곳에 이르러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 걱정에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내용이 수없이 적혀있는 내용의 상소문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던 국가가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몬 정말 가슴 아픈 역사네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 공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은 서방지를 하는 여자로 풀이되는 환양과 여자를 낮잡아 쓰는 말인 연을 합친 말인데요. 예전부터 우리는 몸을 함부로 하는 여성을 가리켜 환양년이라 부르며 비하하곤 했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이 생겨난 여러 설 중에 하나는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의 환양녀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환양녀라는 말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는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빠르게 남하했죠. 청군을 막을 수 없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했지만 성내 물자가 떨어져 버티지 못하고 끝내 항복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패한 인조는 청해 황제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역사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지만 슬프게도 전쟁의 비극은 인조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군에 의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수많은 조선 백성이
머나먼 청나라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포로가 된 백성을 제외하고도 노예로만 60만 명 이상이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당시 청군은 조선 여성들을 사로잡는 것에 몰두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을 잡게 되면 겁탈도 했고 첩으로 삼기도 했으며 또한 노예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고 판매를 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잡혀온 여성들은 온갖 치욕적인 능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청나라 남자들에 의해 몸을 유린당하고 재미를 타본 청나라인들은 조선 여자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또한 청군 장수들의 첩이 되기도 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첩을 데려온 것을 질투했던 청군 장수의 본처들 중에는 끓는 물을 퍼부었던 자도 있었다고 하죠. 조선의 여인들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돈을 바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돈이 있는 자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나 가난한 백성은 그럴 수 없었죠. 돈을 치르고 백성을 구해오는 것을 속환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은 국고를 풀어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사람들의 만행으로 인해 속환도 쉽지 않았는데요. 속환 금액을 합의보고 훗날 만났을 때 청나라 사람이 약속과는 다르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잡혀있던 여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청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시신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았고 그렇게 시신만 사가지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환되어 돌아온 후로도 그녀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향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녀들에게는 환양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환양녀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 되지만 조선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죠. 특히 사대부의 유부녀들은 정절을 잃었으므로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을 금하는 분위기에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일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니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숨어 사는 여자들도 많았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문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화로 인조 16년인 1638년 부원군 장유와 승지 한의겸이 조정에 올린 호소문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호소를 하는데요. 장유는 며느리가 속환되어 왔으나 조상의 제사를 차마 받들 수 없으니 외아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호소문을 올렸고 그와 상반된 호소를 한 한의겸은 딸이 속환되어 왔는데 사위가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하니 그것을 막아 주시길 간청하옵니다 라는 호소문을 올렸죠. 이 둘의 상반된 호소 앞에 조정의 논의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면 고향으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원귀가 될 것이라 반대했으며 다른 신료들은 잡혀간 것이 본심은 아니나 이미 정절을 잃어 대의가 끊겼으니 억지로 결합하게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고민에 빠진 인조는 처음에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환양녀들이 돌아와서 홍제원의 물에 목욕을 하면 정절을 잃었던 몸이 다시 깨끗해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청나라에 끌려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거나 내쫓는 것을 금지했었죠. 그러나 환양녀라는 이유 대신에 품행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다른 핑계를 대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갈수록 이혼을 허락하라는 공세가 거세지게 되면서 이에 결국 1638년 6월 조정은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이혼을 원하는 사람 모두 소원대로 해주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대부 집안에서 환양녀 출신 며느리를 내치는 걸 인정해주자는 조처였고 결국 수많은 환양녀가 버림을 받는 비극이 속출하게 되죠. 일부 사대부들은 자신의 아내 혹은 딸과 며느리에게 자결을 독촉했고 환양녀라는 꼬리표를 붙여 하대했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온 환양녀들은 조선에서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환양년이 낳은 자식은 오랑캐의 자식이라 하여 호로자식이라 칭하며 아이까지 멸시하게 되죠. 조선의 여인들은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며 자신들의 죄가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정절을 지켜보이고자 했습니다. 강과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여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스스로 목을 매거나 칼로 찔러 죽는 여인들이 넘쳐났다고 하죠. 명분으로 인해 벌어진 전란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또다시 명분으로 죽어나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결코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이죠. 나라가 약해 포로로 끌려가 온갖 능욕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겨우 돌아왔지만 시대는 정절을 강요하며 환양녀라는 단어의 참뜻이 퇴색되게 됩니다.
이 말은 전해지면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관계하는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변질되고 중국의 기녀를 뜻하는 환양과 발음이 유사하기도 해서 환양녀는 환양녀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건 사실 환양녀의 어원설 중의 하나이기에 병자호란의 폐해에서 유래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겪었던 아픔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하죠. 청나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역시 여성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청나라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조선인 모두에게 외면받은 환양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허준이나 태조왕건, 대장금, 이상 같은 드라마는 정말 수십 번 봤을 정도이죠. 다만 드라마끼리 좀 달랐던 점은 왕실 여인들이 허준과 대장금에서는 엄청 큰 가채를 쓰고 나왔고 이산에서는 가채를 쓰고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요. 볼 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가채는 영조시대의 승정원 일기에 고려시대 때 몽골에서 온 머리 형태에서 유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고구려 고궁벽화의 귀부인 모습에서 이 가채를 이용한 머리 장식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의 소정방에게 하사한 여러 선물들 목록 중에는 달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달이란 가채인데요. 달의 월이, 원래, 달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채는 조선의 특산품으로 중국 사신에게 내린 하사품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낼 조공품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오늘은 이 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지갑 같은 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당연하겠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 하나 사려면 큰맘 먹고 한번 질러야 하죠. 조선시대에도 명품 또는 사치품으로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가채였습니다. 여자들은 머리 위에 가채를 얹어 머리카락을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는데요. 궁중의 가래와 길례에도 가채를 이용한 머리 장식이 사용되었죠. 16세기 중종 때의 기록에는 가채를 판매하는 다리전이 한양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조선시대 때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인조모발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가채는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 보니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가채가 크고 길수록 가격은 천정고지로 올라갔으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왕족이나 지체 높은 양반집의 여인들 또는 부잣집 여인들이 즐겨 사용했죠. 나중에는 기녀들도 가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평민 여성들은 그나마 값이 싸고 짧은 가채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중인들이나 평민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괜찮아진 부류도 있었기에 왕족이나 양반들 외에 평민들도 가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채의 가격은 천정고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때의 쌀 한 가마의 가격은 3냥이었는데 가채는 약 70냥 정도까지 할 정도였고 시간이 더 지나 정조 때에는 400~500냥을 줘도 가채를 구하기 힘들어지니 나중에는 가채 하나에 800냥에서 1000냥에 육박했다고 하죠. 당시에 한 냥의 기와집 한 채가 400냥 정도였으니 가채 하나가 기와집 2채 값과 맞먹는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선덕이라는 인물은 정조에게 가채의 가격이 100냥을 넘는 것도 지나치다 하여 사치스럽다 하였는데 지금은 400~500냥도 부족하여 1000냥까지 이르렀다라는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가채를 하나 사기 위해 논밭을 팔고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고 불편한 가채를 여성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사용한 이유는 이 가채 크기로 자신의 계급이나 부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외모만 돋보이게 했던 장식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채는 더 크고 높을수록 그 집안의 재산, 그 집 주인의 권력, 관직, 그리고 부를 나타냈죠. 그리고 가채로 서로 간의 급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가채를 사용했고 짧은 가채는 여러 개를 엮어서 사용했죠. 그렇다 보니 무게가 엄청났는데요. 워낙 값비싼 물건이다 보니 가채는 양반 가문끼리 결혼식을 할 때도 혼수품으로 주거나 받거나 하기도 했는데 당시엔 10대에 결혼을 했었다 보니 어린 신부가 이 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는 일도 있었고 13세의 어린 새색시가 방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며 일어서다 가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목이 부러져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 때 기록에 의하면 궁녀들 또한 가채 때문에 목이 꺾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항상 가채를 사용하던 왕실의 여인들이나 지체 높은 대가집 여인들은 항상 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검소함과 절제를 강조하던 성리학이 지배하는 시대였는데요. 여인들 사이에서는 사치품이던 가채가 유행했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죠.
당시 양반들은 오직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는 상인들을 업신여기며 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돈을 만지는 것조차도 불결한 척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그 비싼 가치를 사용해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권력, 경제력 등을 과시하던 것을 검소함과 절제를 부르짖던 남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묵인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죠. 남자들은 아닌 척하면서 자신의 부와 급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동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 중기 이후부터 너무나도 비싼 가채 가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유행을 하자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영조는 사치 금지령을 발표하며 가채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고 그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가채 가격만 더 올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족두리의 장식을 값비싼 보석들로 하면서 가채의 사치스러운 성격을 족두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위를 알려주던 가채를 하루아침에 족두리로 대신하기는 어려웠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결국 영조는 7년 만에 가채를 금지하던 명을 거두었습니다. 어쨌든 영조가 가채를 금지시키기는 했던 덕인지 TV에서 사극을 보면 영조 이전대에는 가채가 크고 화려한 반면 영조 이후의 배경인 사극은 족두리나 쪽머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이후 정조 때에도 계속해서 가채 사용을 금지시키자 몰래 가채를 한 여자가 있기도 했고 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만으로 위로 올려 가채처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 19세기 순조 때에 이르자 쪽머리가 정착하면서 가채는 사라지게 되었죠. 다만 기생들은 계속해서 가채를 사용했고 왕실의 행사나 가례가 있을 때도 가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도 시골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노인들이 가채를 이용해 치장하기도 했다고 하죠. 마치 가채는 현대 여성들이 불편한 하이힐을 신거나 과거에 있었던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자로 재면서까지 단속했지만 도망다니면서까지 입고 다니거나 했던 걸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본능은 왕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가격의 사치품이었던 가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삶은 동화 속에 나오는 왕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 조선의 왕비들은 엄격한 궁중에서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며 왕을 내조하는 일을 맡아야 하는 동시에 후궁들과 신경전까지 벌여야만 했죠. 오늘은 이 조선의 왕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세자빈 또는 왕실종친의 부인으로 간택이 되었다가 남편이 왕위에 오르면서 같이 왕비가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원래 있던 왕비가 죽거나 퇴출되었을 때 새로 들인 왕비를 계비라고 부르는데 이 계비로 간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후궁이었던 사람이 왕비가 죽거나 쫓겨난 후 승진해서 왕비로 책봉이 되는 경우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왕비들은 계비를 제외하면 어린 시절 세자빈이나 대군의 부인이 되었다가 남편이 왕이 되면서 같이 왕비의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 조선이 건국된 후 나라에 왕이 둘일 수는 없듯이 왕비도 한 명밖에 둘 수 없다는 성리학의 원리에 따라 한 명의 왕비만을 두다가 왕비가 죽거나 쫓겨났을 경우 다시 계비를 드릴 수 있는 일부일처제가 정착됐죠. 덕분에 여러 명의 왕후를 뒀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의 왕비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왕비나 세자빈이 되려면 초간택과 재간택, 삼간택이라는 세 번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죠. 원칙상으로는 양인 집안에 따르면 누구든 간택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왕비나 세자빈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세력이 미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도 정치가 판을 치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간택은 형식상 치르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었고 실제로는 세도가의 딸들 중에서만 왕후가 간택되었다고 하죠. 왕실의 혼사는 중요한 국가의 대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간택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조선 내에 있는 어떤 집안도 혼인을 할 수 없는 금혼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과정을 거쳐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되면 이제 교육을 받은 후 왕비로서의 의무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내명부를 관리하는 일과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일, 그리고 궁궐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들을 주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왕비는 후궁들과 궁녀들이 속해 있는 조직인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위로는 왕실 어른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명부의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 궁중의 질서를 세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명부에 속한 사람들은 왕의 유모나 왕비의 어머니, 그리고 왕실 종친과 조정관료들의 부인 등이 속해 있는 외명부의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내명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했죠. 그리고 왕비에게 주어진 의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왕비의 임신과 출산은 왕실에서도 가장 큰 경사로 여겨졌죠.
왕비가 임신한 지 7개월이 지나면 산실청이라는 기관이 설치되고 정의품 이상의 고위관직자 중에서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을 골라 왕비의 출산을 주관하는 권초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면 이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 왕비가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고 왕자를 전담하는 유모와 보모가 따로 배정되었다고 하네요. 궁궐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외전과 내전이었는데, 외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는 공간을 말하며 내전은 왕과 왕비가 치르는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해마다 왕이 외전에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잔치를 하듯이 왕비도 내전에서 내명부와 외명부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세자를 책봉하거나 세자가 혼인을 하는 등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내명부와 외명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축하를 받고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왕의 어머니인 대비를 위한 잔치인 풍정이나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양로연을 베풀기도 했는데, 양로연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천민들도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농업국가인 조선의 국왕들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직접 밭을 가는 친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무명이나 명주의 직무를 짜는 길쌈을 권장하기 위해 직접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고 이후 실을 뽑아내기까지 하는 친잡내를 했죠.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누에를 키워 고치를 만드는 양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에 누에를 쳐서 실을 뽑는 잠실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왕비가 직접 양잠업에 힘을 쓴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 조선시대의 왕비들은 한나라의 국모로서 매일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유교의 뿌리를 둔 국가의 왕족이다 보니 엄격한 위계질서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인 왕은 물론 왕실어른들의 뜻을 잘 따라야만 했고, 후궁들을 비롯한 아랫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궁궐의 엄격한 예의와 법도를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했죠. 때로는 외척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친정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종의 비였던 원경왕후는 동생들을 잃어야만 했고, 세종의 비인 소원왕후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죠.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 신씨는 중종 반정으로 인해 남편과 생이별을 당했으며, 숙종의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 민씨는 폐위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부인 신씨와 광해군의 부인 유씨는 남편이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같이 폐위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오랜 세월을 참고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왕비들이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역대 조선의 왕비들 중에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나라이다 보니 왕실은 물론 사대부들도 동성동본 간에 혼인을 꺼려했기 때문이죠. 역대 조선의 왕비들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들은 단종의 부인인 정순왕후 송씨와 사도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 그리고 효명세자의 세자빈이었던 신정왕후 조씨로, 이들은 모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녀들의 남편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죠.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왕비는 헌종의 정비인 효연왕후 김씨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가장 재위기간이 길었던 왕비는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로, 그녀는 무려 33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종의 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는 겨우 7일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조선에서 가장 많은 왕비를 배출한 가문으로는 신의왕후와 소혜왕후를 비롯해 무려 6명의 왕비를 배출한 청주한씨 가문과 문정왕후와 패비윤씨 등 5명의 왕비를 배출한 파평윤씨 가문, 그리고 원경왕후와 인현왕후, 명성왕후 등 4명의 왕비를 배출한 여흥민씨 가문이 있다고 하네요.